열나는 환자 수가 어제 하루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누적 발열 환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늦은 밤에 직접 약국을 돌며 비상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한 약국 앞에 등장해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약국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김 위원장은 연이어 또 다른 약국을 찾습니다. 긴급히 야간에 약국을 돈 건 의약품 공급과 판매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된 뒤 공급된 의약품의 종류와 보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약국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꾸려져 있지 못하고 진열장 외에 약품 보관 장소도 따로 없는 낙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시찰 회의에서 약국의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김 위원장은 인민군을 투입해 공급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의약품을 풀어도 중간에서 사재기와 불법 유통 때문에 사라져 지역 병원과 약국까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북한 방송들은 해열제로 쓸 수 있는 의약품과 한약재 등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안궁우황안이나 삼양우황 총심안도 더운 물에 타서 먹으면 요를 내리게 하고 환자 규모는 급속하게 늘어 어제 신규 발열자 수는 40만 명에 육박해 누적 발열자 수가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50명이라고 집계했는데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14일 기준으로 평양의 유증상자가 8만 3천여 명이라고 밝혀 2만 명대인 다른 지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 축제와 열병식 등 대형 행사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촉발시켰음을 시사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지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에 돕겠다는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이어서 곽승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난 13일 북한의 의약품 지원 방침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사흘 만에 또 북한의 코로나 극복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전 11시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측이 통지문을 보낼 테니 북측이 수신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는 통지문엔 백신과 의약품, 마스크와 진단도구의 제공, 방역 경험을 포함한 기술 협력 진행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 제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통지문의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통지문은 팩스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쪽이 수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아예 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명확히 거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지문 수령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측은 통지문을 보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오후 2시 28분 북한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열린 취임식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끝내 통지문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북측의 답을 재촉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자, 다급해진 북한이 손을 벌릴 곳 역시 중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을 포함해서 백신 줄까 물어보는 국제사회에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북한이 보여왔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이 의료 지원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자, 북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른 만큼 무엇보다 언제쯤 지원이 이뤄질지 이게 관심인데 중국 측에서 뭐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자오리젠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이미 쏟아지고 있는 만큼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과 진단시약 그리고 치료제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특파원, 북중 간에 협의된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은 접경 지역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법도 한데요. 취재된 게 있나요, 혹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북한과 접한 단둥에 있는 저희 MBC 취재원이 촬영한 오늘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이 평소라면 북한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을 압록강변에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둥에서는 북한에 갈 의료 인력을 모집 중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단둥은 항상 북한 소식이 전해지는 1차 통로인 만큼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단둥도 코로나로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황인데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중국 지원만 받을 건가? 우리 포함한 국제사회 도움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봅니까? 네, 올해 누방인 중국은 자체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를 갖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방역 물자도 풍부합니다. 이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육로와 해로, 항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모두 거부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중국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저온 보관을 해야 하지만 중국의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선진 방역 체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비상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코로나 위기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요즘 북한 방송만 봐도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북한의 TV 방송은 보통 오후 3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극히 이례적으로 아침 9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했고요. 특히 해열진 통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설명하거나 격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코로나19 뉴스 특보에 해당하는 이런 방송을 이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고지하기도 했는데요. 방송까지 총동원해서 방역에 매진하겠다는 어떤 절박함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북한의 환자는 느는데 사실 북한이 코로나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한 모습들도 좀 비치는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에 이어서 14일과 15일에 잇따라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4일 기준 40만 명에 달하는 유증상자 집계치가 이틀 뒤인 오늘 발표될 정도로 유증상자나 확진자 규모도 제때 파악이 안 되는 늦군요.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그나마도 이 PCR 검사를 못해서 발열자만 집계하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북한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요. 6.25 전쟁과 고난의 행군 당시 10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대규모 참사에 비견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희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엿새 만에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 안쪽 입구를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야유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의원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 59조 4천억 원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15분간 이어진 연설의 핵심은 경제였습니다.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면서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시정연설의 또 다른 축은 협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며 주요 국정사항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3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 다시 야당 의원석으로 돌아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이인영 의원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연설이 의회주의 발전의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말하며 국회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추경안 처리부터 총리 인준까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것도 그래서 협치였는데 여야 반응과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자, 김재경 기자, 먼저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연설을 듣는 동안이나 듣고 난 뒤에나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는 겉으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오늘 연설로 여야의 대치 국면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연설에 앞서서 야당 지도부와 만난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생각해왔다. 인준을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곧바로 인사 문제부터 풀라는 뼈 있는 말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 참사부터 정리하라는 건데 고용진 수석 대변인 논평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자, 인사 문제를 풀어야 협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런 것 같은데 빠르면 내일이라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할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한동훈 임명은 국민 절반이 반대한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는데요. 그런데도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야당과의 관계는 더 있게 뻔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표결 날짜도 못 잡았는데 당분간 표류할 공산도 크겠죠. 다만 변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지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민심을 고려하면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 후보자가 사퇴나 지명 철회될 경우 대치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협치보다는 대치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바로 여야가 추경 협상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안 될 거로 봅니까? 네, 추경안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거니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도 가능한 빠르게 합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약 36조 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자체 추경안을 내놨거든요. 또 정부 여당은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현실성 있는 거냐, 가불 아니냐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라서 협의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치권의 성비위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당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전 대표가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 사실을 지도부에게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강 전 대표가 공식 절차에 따라서 사과를 받았고 마무리된 사안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로 활동했던 강민진 씨는 SNS에 글을 올려 당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 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 모 광역도시당 위원장이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고민한 끝에 여영국 대표 등에게 알렸지만 여 대표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며 아무도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의당 지도부가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강 씨는 또 다른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그는 지금도 주요 간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며칠 전 그를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강 씨의 폭로에 대해 정의당은 지도부의 은폐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강 씨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강 씨의 요구대로 서면 사과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이라면서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도 강 씨가 당내 젠더 인권 특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표단 회의에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강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정의당은 강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제소한 또 다른 당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강 씨가 당 지도부에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6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보좌진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완주 의원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90차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 우리 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제명을 결정한 뒤 정당법에 따라 의원총회 의결로 제명을 확정한 겁니다. 의총에서는 당사자 소명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박 의원이 의원총회 참석을 거부했고 당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성비위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은 박 의원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이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피해자인 양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힘 있을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힘 없을 때는 선동하고 이것이 민주당스러운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박 의원을 즉각 수사 의뢰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박완주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박 의원의 사과 여부 등 추가 언급을 피한 채 지금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피해자의 입장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적발됐던 전력이 드러난 윤재순 대통령실 비서관, 성추행을 미화하는 듯한 글을 썼던 사실도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시절 성비위 사건으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지난 2002년 대검 중수부 수사관 시절 펴낸 시집에서 지하철 내 성추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이를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묘사해 검찰 수사관이 성범죄를 옹호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발언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문재인 청와대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사례를 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업무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비하 표현이 담긴 책을 써 당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의 사퇴 공세를 받은 탁현민 비서관을 소환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입장과 달리 당내 여성 의원들은 윤재순 비서관 임명은 부적절하다며 사퇴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윤재순 비서관에 관한 저희의 의견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금 전달이 된. 민주당도 윤 비서관의 잘못된 성인식을 질타하고 사퇴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과로 때우라니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입니다. 역시나 성문제에 관대한 이준석 대표답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벼운 성범죄는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수시로 했다는 내부 증언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과거의 일이라며 더 이상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성입니다. 자,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죠. MBC가 수도권과 충청, 남북도, 강원도 등 6곳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초접전 양상이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 서울시장을 뽑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29.5%, 국민의힘 오세훈 49.1%로 여전히 오 후보가 19.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37.3%, 국민의힘 김은혜 36.1%로 오차 범위 내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2.9%였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박빙이던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30.4%, 전 시장인 유정복 후보가 37.5%로 유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겨 앞섰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34.3%, 국민의힘 김태흠 40.5%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 중이었고 충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27.8%,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2.8%로 15%포인트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33.9%, 국민의힘 김진태 45.1%로 김 후보가 1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6개 시도 모두에서 50% 이상 나왔고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 40.5%, 경기 41.3%, 그 밖의 지역엔 40%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37%를 넘어 나머지 지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와 KBS, SBS가 코리아 리서치 등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방송 3사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당일 공동 출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인데요. 그만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단일화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지사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한국경제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중재 전화가 왔다고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역을 돌며 노골적 선거운동을 펼친 데 이어 이제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처구니 없는 황당무계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은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국민의힘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다수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초박빙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 사이의 단일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당명을 뺀 채 우파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은혜 후보는 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의식한 듯 명확한 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그렇게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도민분들과 그리고 당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네거티브 공방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경기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혹시 아이는 어디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요? 경기맘을 자처한 김은혜 후보의 아들이 미국의 최고급 기숙사 학교를 다닌다는 지적에 김 후보는 정치인 엄마로서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며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외국으로 갔다고 해명했고 역으로 김동연 후보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김동연 후보 측은 현역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며 물타기라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즉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2025년부터 실현시키겠다고 했죠. 당장 내년에는 병장을 기준으로 1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약의 딱 절반인데 조금씩 올려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가운데 가장 높은 병장 월급을 내년에 100만 원으로 현재보다 30여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병은 현재 50여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따른 겁니다. 병장 기준으로 내년 100만 원에 이어 2024년에 125만 원, 그리고 2025년에 150만 원 월급에 지원금 50만 원 정도를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200만 원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3년이 걸려 내년 중반 이후 입대하는 병사부터나 비로소 공약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과 차이가 나는 데다 인상폭도 적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 공약 자체를 원래 200으로 했고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2분의 1을 이렇게 감축을 갑자기 한 상태라면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거부감이 조금 생길 것 같고요. 단기간에 달성하긴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보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점점 이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200만 원은 완전히 모병제로 가지 않는 이상 너무 큰 돈인 것 같다고 그냥.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병사 봉급 예산으로 16조 6,4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비해 3조 1,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세부 사항은 논의 중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임대차 3법. 과하게 오르는 전세 보증금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법을 피해 전세금을 많이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임대차 3법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전셋집.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직후 미국에 사는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란 통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들어오겠다, 또 말을 바꿔서 어머니가 들어오겠다. 아, 이분들 정말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세입자는 못 나가겠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게 갱신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거짓말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판사님도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걸 인정을 했지만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세입자 114에 접수된 상담은 절반이 계약갱신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은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한 사례들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국내 들어가서 살 거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임대인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기꺼이 나갈 텐데 누가 봐도 좀 믿기 어려운. 이런 분쟁이 늘어난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세입자의 권리가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그전 같으면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야 했는데 이제는 최소한 법적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나마 임대차 3법을 통해서 5% 이내 선에서 임대료가 제한이 된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효과가 큰 거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전월세 갱신 계약 3건 중 2건은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가 5% 이하로만 올랐습니다.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10건 중 8건이 5% 이하로만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요즘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니 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전셋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신문 기사들 다 믿어도 될까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차 3법의 저주, 7월 전세대란 또 터지나. 전세대란 폭풍 전야. 요즘 보수 신문들이 전세값 폭등 불안감을 부추기며 임대차 3법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거의 폐지해 갖고 온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실제로 얼마나 뛰었을까? 부동산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4% 뛰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는 더 뛰었습니다. 5년 사이 27%가 뛰었습니다. 전셋값은 매매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매매가보다는 덜 뛰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들의 심리를 자극해 뛰던 전셋값을 더 올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금리가 아주 제로 금리 수준에 가깝게 이제 낮았잖아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도 더 쉽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서울의 전셋값은 정말 뛰고 있을까? 오르는 거 같지는 않고 작년 말부터 해서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근데도 또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좀 희한해요. 저희는 그렇게 뛰는 건 없어요. 오르지도 않았고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월부터 석 달 연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서울의 공급이 예년보다 줄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하락 요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전세값 문제 취재한 홍신영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 보호하자고 만든 법인데 정치적 논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법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임대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살 권리가 있는데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이나 됩니다. 네. 과열 지역에서는 기준 임대료를 정해서 이것보다 10% 이상 더 받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들은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나라는 23개국이고요. 네. 아예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임대료를 규제하는 나라도 13개국이나 됩니다. 자, 갱신 요구권을 이미 한번 쓴 세입자들이 요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한 번밖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책이 있을까요? 저도 세입자인데요. 주변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4년의 기간이 끝나면 갱신 요구권을 더 쓸 수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데요. 세입자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더 받아야 되고 또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이자는 더 내야 되고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학원비 하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2년에서 4년으로 끝낼 게 아니라 2년씩 3번까지 6년 동안 보장해주는 법안도 있고요. 네. 반면에 집주인들 입장도 고려해서 5%가 아니라 좀 더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10%까지 올리게 해주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8월부터는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국회가 그전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놔야 할 상황입니다. 네,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99%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를 만든 권도형 대표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억 원을 넘게 잃었다면서 권 대표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쓴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해온 남성입니다. 경찰 조사 먼저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으로 2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며 나흘 전 루나를 발행한 업체 대표인 권도영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공동 현관을 통과한 남성은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 있던 권 대표의 부인에게 남편이 있냐고 물어본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위협을 느낀 권 대표의 부인을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했고 자수한 남성은 주거 침입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이 남성은 권 대표의 해명을 들어보려 찾아갔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주변에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며 권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공식석상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단 사죄를 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던 어떠한 계획을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 대표가 2년 전 발행한 루나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거래됐지만 1원 아래로 폭락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만 약 20만 명, 증발한 액수는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루나 사태 이후 권 대표는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사과했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성공을 과신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for watching companies die too. 권 대표는 작년 7월에는 루나 등의 가상화폐 운영 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한 경제학자를 향해 가난한 사람과는 토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가방을 집어 던지고 밀치고 흔들고 강원도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아동만 5명에 달하는데요. 가해 교사는 학대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이후 부모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유치원. 교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향해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집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듯 계속 쳐다보더니 다른 가방을 또 던집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급기야 한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아이를 흔들고 밀칩니다. 이 아이는 책상 아래에 숨었습니다. 다른 원생과 교사가 오갈 때에도 한참 동안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화를 자주 낸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찾아가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 아이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냥 조금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혼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이한테 혼내기만 했어요. 제가. 이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원생은 우유를 다 안 먹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꼬집힘을 당했습니다. 한 20분간을 가만히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하게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볼을 12번을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꼬집으니까 애가 집에 와서 말을 했던 거더라고요. 경찰이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꼬집거나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등 최소 16차례의 학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으로 고작 만 4살에서 5살이었습니다. 유치원 측은 부모들이 항의하고 돌아간 뒤 CCTV를 확인했고 원장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이에게 심한 그 욕설을 했다거나 모욕감을 줬다거나 벌을 세운다거나 정서적 갈등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겠다던 가해교사는 CCTV 영상이 나오자 피해 아동 학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여러 경로로 연락을 시도한 취재진에게도 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주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탈모약을 처방해주는 병원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전국에서 비슷한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대리 처방은 물론이고요. 문자만 보내면 탈모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탈모인의 성지로 불리는 충남의 한 의원.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도 약을 주는 대리 처방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직접 찾아가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간단한 문진 후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며 체열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이틀 뒤쯤 나온다면서도 처방전을 내주려고 합니다. 기자임을 밝히고 대리 처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장은 코로나19 핑계를 댔습니다. 가족끼리는 해주시고 괜찮아요. 유예돼 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리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게 환자들의 말입니다. 18년도인가 19년도에 받았거든요. 아주머니 분이 남편분 대신 처방을 받아가고. 서울 구로구의 한 내과 의원. 이곳은 택배로 탈모약을 받을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직접 전화로 주문해봤습니다. 택배로 받아서 본다는데 저도 그게 가능할까요? 탈모 부분을 사진 찍어서 원장님 핸드폰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네, 신분증이랑 같이 다 해주세요. 환자 몸 상태에 대한 확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은 지정 약국을 통해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처방전 약국으로 내리면 약국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아마 택배 받아 보실 거예요 아마. 원장에게 직접 전화해보니 진료 중이라 받을 수 없다면서 대신 전화 처방 방법이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대리 처방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진료, 의사가 약국을 미리 정해 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위법사항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원장에게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이상한 전화가 많아 믿을 수 없다는 문자를 끝으로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인천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가게 주인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면서 복수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이 글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러진 흰색 오토바이 위로 핏자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려고 덮어둔 푸른 천에도 군데군데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고 신고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남성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곳 사업장을 수년 전부터 운영해온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는 어제 6시에 그냥 다녀갔으니까 솔직히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와가지고.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고 새벽 1시쯤 매장 CCTV에 찍힌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쫓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될 수 있었던 건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숨진 남성의 실명과 매장 이름을 거론하며 수억 원을 사기당했다, 복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마침 이 글을 본 신고자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매장에 왔다가 피해자를 목격한 겁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이 올라왔나 봐요. 그 글을 보고 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니까 진짜. 경찰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과 30대 남성 용의자가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용의자를 붙잡는 대로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화물 헬기가 추락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사고가 난 헬기는 53년 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을 매단 헬기 한 대가 거제시 선자산 정상 쪽으로 이동합니다. 20여 분 뒤인 오전 8시 40분 헬기는 해발 460m 정상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산 구분흥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헬기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프로펠러가 휘어졌습니다. 조종석 유리창이 박살났고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행히 헬기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아 구조대원이 곧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60대 기장은 치료 중 숨졌고 부기장과 정비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기장님은 그 기장석에 좌측 발이 끼어가지고 고립된 상태였고 그 의식 호흡 없었고 정비사분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헬기는 무려 53년 전인 1969년 미국 시코르스키사에서 생산한 25인승 S6.1N 기종으로 3.5톤의 물체를 인양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에 쓰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엔 숲길 조성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산 정상의 정자를 짓기 위해 철제빔 등 1톤 정도의 자재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조종사도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상시에서는 산불 예방 사업에 투입이 되고 오늘 이 사업은 자재 운반 중에 추락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사고 헬기가 노후 기종이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부품과 상태를 점검해 왔다며 일단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같은 기종 헬기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자,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 단말기를 쓰는 곳들이 많아졌죠. 기계로 직접 눌러서 주문을 하는 건데 고령층의 경우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문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올해 80살과 77살의 두 어르신. 무인 단말기 앞에 서자 원하는 음료를 고르고 수량을 택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하기는 하지. 아니야, 그거는 게 아니야. 수량인데? 양을 얘기하는 건가 봐, 양. 아니야, 수량은 몇 개인가, 그거. 어렵게 선택했는데 결제 방식에서 또 막힙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화번호 입력까지 계속되는 기계의 요구에 이것저것 눌렀더니 주문 수량만 점점 늘어납니다. 5잔이 됐네요, 이번에. 또 왜 이렇게 돼? 결국 기자의 도움을 받아 10분 가까이 걸려 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의뢰한 연구조사 결과 55세 이상 고령층의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런 무인 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4%가 써봤다고 답한 55세 미만과 비교하면 고령층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써보지 않은 이유로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라고 말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85% 이상이 무인 단말기를 써보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음식점의 단말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할 때 용어랑 아이콘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못해 그대로 둔다고 답한 비율이 고령층의 경우 20%를 넘어 평균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진 사건, 흑인들을 겨냥한 인종 혐오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밝혔는데 음모론에 빠져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휴일 오후 슈퍼마켓에서 울린 총성은 우발적인 총격이 아니었습니다. 18살 백인 남성 페이튼 젠드러는 가능한 많은 흑인을 살해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신중하게 골랐고 범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Everyone started running at that point. I grabbed my daughter. I did not look back. 젠드러는 인터넷에 올린 180쪽 분량의 선언문을 통해 자신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하고 유색인종이 백인 중심의 미국 문화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인 대체론이라고 불리는 음모론입니다. 프랑스의 작가가 2012년 주장한 이 음모론은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백인 중심의 유럽 문화를 대체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인종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9년 51명이 목숨을 잃은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해 미국 텍사스 엘페소에서 23명을 죽게 한 총격 사건. 범인들은 모두 이 백인 대체론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증오의 풍토병이 미국에 번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But we've got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as a nation to stop it. Stop it. 이번 총격범은 선언문에서 파키스탄계 이민자인 런던 시장 등 추가 범행 대상도 지목했습니다. 또 선언문에는 다양한 총기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었는데 젠드런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버펄로시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6인조 밴드가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도시를 배경으로 만든 뮤직비디오인데요. 노래로 전한 이 메시지가 유럽 최대 가요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불에 탄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불타버린 자동차 앞에 검게 그을린 아이가 서 있습니다. 군인은 거리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건물 안에서 아이를 번쩍 들어 구해내고 폐허가 된 건물에서 힙합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유럽 최대 가요제인 유로비전 2022에서 우승을 거머쥔 우크라이나 밴드 칼로시 오케스트라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수도 키이우 주변, 부차와 이르핀 등에서 촬영됐습니다. I ask to all of you, please help Ukraine, Mariupol. Help Azovstal right now. 이 곡은 밴드 리더인 푸시우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헌정한 곡이었지만 가사에 나온 어머니가 고국을 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비극을 이겨내고 항전 의지를 다지는 곡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이들은 우승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채 감사를 전했습니다. Принести і сказати велику за Україну на Євробаченні через те, що цей рік дуже важливий для України і люба перемога у всіх аспектах дуже сильно важлива для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밴드의 우승 소식은 최후의 항전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의 군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Стефанія, мамо, мамо, Стефанія.
밴드 리더인 푸시우크는 시상식 직후 고국을 지키러 가겠다며 우크라이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자, 일본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죠. 큐슈에서 7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일제 패망 이후에 미군의 통치를 받다가 반환이 된 지 어제가 50년이었는데요. 이 오키나와가 일본의 재무장 선봉 기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영중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 본섬 기노완시 한복판 후텐마 미 공군기지. 시 전체 면적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50년간 계속된 소음과 미군 범죄에 이어 1995년엔 미군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27年前なのね、少女暴行事件という大きな大変痛ましい事件が起きました。米兵の性犯罪というのは318件となってますよね。 오키나와 북부 해노코 해안. 주민들의 거센 항의는 기지를 단지 50km 북쪽으로 몰아냈을 뿐 오키나와 땅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침략 전쟁이 패망을 앞둔 1945년 미군과의 결사항전에 동원된 오키나와 주민 12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후 27년 동안 미군 땅이 됐던 오키나와는 1972년 일본으로 반환됐습니다. 多くの尊い命が失われた沖縄において、その後も苦難の道を歩んできた沖縄の人々の歴史に思いを。 반환 50년간 동부가 미군 전초기지였던 오키나와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이곳 오키나와 곳곳엔 일본 자위대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군 기지보다도 늘어나는 자위대 기지를 더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만 코앞인 요나구니 섬에 자위대 전자전부대가 배치됐고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속속 들어섰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인데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오키나와가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台湾有事の時には真っ先に狙われるのはアメリカ軍の空母とそれからグアム沖縄だろうというふうなこと。そこに住んでいる我々にとっては非常に怖いことです。 미군 전초기지에서 일본 재무장의 선봉기지로 오키나와의 평화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이 번니를 꺾고 리그 4위에 올라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득점왕을 노리는 손흥민 선수는 상대 골키퍼의 신들린 선박에 2번이나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짧은 휴식에 벌리가 밀집 수비를 택했지만 손흥민과 케인은 빈틈이 생길 때마다 슈팅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케인이 귀중한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득점왕 경쟁 중인 손흥민, 후반 들어 적극적으로 골문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 손흥민의 득점 행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때린 논스톱 슛이 막힌 데 이어 결정적인 터닝 슈팅은 본능적으로 뻗은 팔에 걸렸습니다. 슈팅 기회에서 패스가 오지 않을 때마다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던 손흥민. 득점 선두 살라와의 격차를 좁히진 못했지만 팀 승리로 토트넘이 4위로 올라서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스널이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이기면 희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토트넘의 자력 진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If you're not, I'm lying. If you're not, I'm lying because Golden Boot. I think every single player was a dream about it. But it's not bigger than that we finished top 4. This 100%. This is clear. 손흥민은 일주일 뒤 최하위 노리치 시티전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과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이라는 2마리 토끼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토트넘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서는 구단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 부문을 휩쓴 가운데 묘하게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풀타임 혈투를 마친 뒤에도 손흥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선수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뒤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건넸고 구단 시상식을 위해 다시 6만여 홈팬들 앞에 섰습니다. 세 번째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에 3관왕에 오른 것 역시 세 번째입니다. 선수단 가족들도 모두 함께한 자리에 최고의 인기 스타는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건 물론 산체스의 아들을 대신 안기도 하고 모우라의 아들과 놀아주는 등 삼촌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해리 케인의 아내와 인사를 나눈 어색한 만남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달 전 케인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Yeah, she hasn't said anything, but yeah, I'm sure she could be. I probably spend more time with son than what I do with my wife at the moment, to be honest. 케인의 SNS만 봐도 손흥민과 함께한 사진이 대부분인 만큼 리그 최다 합작골을 만들어낸 듀오답게 모든 골을 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cross the wrong, it will be angry. So luckily the ball was soft and nice, and his finishing was again absolutely joke. Done it. Thank you. We'll keep it going. 손흥민은 팬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SNS에 투지 넘치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결승타 포함 2루타 2방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나타내는 OPS에서 내셔널리그 유격수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앞선 세 타석에서 모두 침묵을 지켰던 김하성. 8회 담장 직격 2루타를 쳐내며 장타 행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친 김에 3루 도루까지 노려봤지만 실패. 하지만 아쉬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대3으로 맞선 연장 11회 승부치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1타점 2루타로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득점 찬스에서 빠른 발과 주루 센스까지 발휘했습니다. 내야 땅볼에 3루에서 홈으로 쇄도하던 김하성은 호수를 피해 방향을 살짝 트는 센스 만점 주루 플레이로 홈플레이트를 가볍게 쓸어내며 쐐기 득점까지 뽑아냈습니다. Ha-Seong Kim really has a very good slide. Home plate, but watch that right hand get in there before Contreras' tag. 결승타 포함 장타 2방에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까지 선보인 김하성의 눈부신 활약 속에 샌디에이고는 7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오늘 경기로 규정 타석을 채운 김하성은 출루율과 장타율을 나타내는 OPS에서 내셔널리그 유격수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은 늦은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6회 1사 3루에서 빠른 공을 가볍게 밀어친 1타점 적시타로 부상 복귀 5경기 18타석 만에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 골을 연상시킨 이탈리아 폭풍질주골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아틀란타를 홈으로 불러들인 AC 밀란, 동료 태클로 뺏어낸 공을 잡은 에르난데스가 그대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수비수가 어디까지 가나요? 와, 상대 선수를 모조리 제치더니 혼자서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득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예전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과 공을 잡은 위치도 드리블 거리도 비슷하네요. 골 세리머니까지 복사판입니다. 에르난데스도 푸스카스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웨스트햄 원정에 나선 리그 1위 맨시티. 전반에만 보엔에게 2골을 허용하면서 2대0으로 끌려갑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는 과르디올라 감독. 후반 들어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릴리쉬의 환상적인 오른발 발리로 한 골, 상대 자책골로 또 한 골. 그리고 동점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마레즈가 이걸 놓칩니다. 눈앞에서 역전승을 날린 맨시티. 우승 경쟁은 끝까지 가봐야겠네요. 마지막은 메이저리그입니다. 15대2로 크게 앞선 세인트루이스 마운드에 전설적인 홈런 타자 포울스가 등판합니다. 최고 구속 112km. 투아웃까진 잘 잡았는데 3점 홈런에 백투백 홈런까지 내줍니다. 그래도 책임감 있게 경기를 마무리한 포울스. 관중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이경훈 선수가 PGA 투어에서 한국인 선수 최초로 단일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됐어? 대충? 그럼 됐네. 순진하네. 5월 환급은 시작도 안 했는데 챙길 건 챙겨야지. 기술점 쓰자고요. 학교 가기 싫다.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다시 힘내자. 바카스. 피곤하지? 셀러비에선 보기만 해도 이런 즐거움이, 귀여움이, 재미가, 포인트가. 셀러비에선 보는 즐거움에 쌓이는 포인트까지. 셀러비로 놀러와. 치열하게 겨루다 보면 목,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필요한 케어, 팬텀 메디컬 케어. 목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바디프렌드, 팬텀 메디컬 케어. 종일 쾌적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인천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 지방에 바다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단 해가 지면 일교차가 심해져서 여벌의 옷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화재가 나기 쉬운 날씨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동쪽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부터는 중부 지방에서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위성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남쪽 태평양에는 길게 장마전선이 자리해 있고 우리나라 휴전선 부근에는 찬 공기가 지나면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사이에 껴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도 이러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6도, 대구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대전 28도, 서울과 광주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의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